찾아다니는 게 뭐냐, 다 안 읽고 푸는 법, 막 완전 고득점이 나오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까? 끝. 고등 가서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결국에 직독직해나 구문독해를 해야지 읽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서 읽기 하고 있는 초등 아이들이 언제부터 구문독해, 직독직해 이걸 연습하면 될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가 아니다. 원서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잘 해왔던 애들은 이게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 그럼 일단은 많이 언급되는 이제 용어가 뭐냐면은 구문 해석, 직독직해. 요거 두 개의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일단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의를 왜 하냐? 이 사람들마다 이 용어를 썼을 때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 많이 수렴되는 부분으로 모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구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문 독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주로 뭐를 하라고 지시를 하냐면은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고 찾으라고 해요. 동사 중에서도 진짜 동사, 본동사, 서술어 동사, 아니면 뭐 정동사, 이 용어가 다 달라요. 똑같은 개념인데 부르는 말이 다 달라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또 혼란스러워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서술어 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tend.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맨 앞에부터 여기까지 서술어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끊어서 여기는 는으로 해석이 돼야 돼. 조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구조를 또 나눠요. 주로 관계대명사절을 따로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Who read regular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이 앞에 있는 주어의 해거인 student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글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꾸미라고 해요. 학생들은 이렇게 tend가 어떤 경향을 보인다니까 나머지는 그 경향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to have better writing skills, 더 나은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독직해는 이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나오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tudent로 그냥 시작해요. 학생들은 하고 끊어 한 다음에 who read regularly, 규칙적으로 글을 읽는, tend to have,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뭐를? better writing skills, 더 나은 쓰기 능력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의미 단위로 나누는 건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의미 단위는 문장 성분 단위예요. 그건 맞는데 이거를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조사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맨 앞에 나온 거에 은는을 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있으면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붙이라고 하고, 동사는 그 다를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tend,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말하면은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구도를 대입하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서 읽기를 차근차근히 집중해서 즐기면서 했던 애들은 이런 구도로 대입을 안 해도 그냥 싹 읽으면 의미가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를 뭐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읽어야 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읽어야 돼 라고 지도를 받으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미 머리에 의미가 들어왔는데 왜 이거를 나눠서 또 하고 슬래시는 외치는 거고, 왜 무엇은 뭐뭐를 뭐 한다, 왜 이 구도를 왜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목적인데 의미가 이미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원서 읽는 아이들은, 숙달 읽는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읽을까? Students who read regularly tend to have better writing skills. 끝. 이거예요. 읽었잖아요? 의미가 대략 들어봐요. 어느 정도로 들어올까? 아, 글 많이 읽으면은 쓰기를 좀 더 잘하는 편이구나, 요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이 tend가 어떤 경향이 있다 라는 그 단어로 번역된다는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약간은 어떤 편이다, 일상으로 말하면은 이런 애들은 이런 편이야, 이런 경우일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느낌 정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글 많이 읽으면은 글을 잘 쓰는 편이구나, 요 정도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이게 해석하게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tend 같은 거는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다,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안 할 수 있고, 이 말이 뭘로 표현해야 되지 이런 거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쭉 읽잖아요. 아까 뭐 말하는 속도 정도를 읽은 다음에는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글만 읽으면은 글을 잘 쓰는 편이겠다. 이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숙달이 된 애들은. 물론 숙달이 안 된 애들은 안 돼요. 예. 숙달이 된 애들은 이게 된다. 숙달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도의 문장이 많이 등장하는 책을 읽고 재미를 느끼고 즐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숙달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읽고 의미가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머리에 들어온다. 고등 영어 강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주위에서도 뭐 들어보면 그래도 이 구문독해나 직독직해를 해야 고등 영어, 뭐 수능 요거를 뚫어낼 수 있다. 어려운 문장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 영어 노출이 적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고 일정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지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많이 읽으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무슨 수업을 합니까? 수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역할을 가지기 위해서 이 구문독해라든가 직독직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전제 자체가 시간 투입이 안 됐다. 아이들이 텍스트를 많이 접하지 않았다가 전제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텍스트가 많이 이제 인풋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두 개가 크게 부족해요. 일단 어휘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리고 문장 구조도 형성이 안 됐어요. 기초적인 것도. 이게 두 개가 안 됐는데 그럼 어휘가 부족한 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단어를 외우라고 해요. 학생한테. 이거는 좀 간단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문장 구조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면은 텍스트를 읽고서 의미를 한국어랑 비슷한 이해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이게 짧은 단위, 수능 정도의 그 지문 길이 정도로 수업하기에는 구색이 맞아요. 단어는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가끔 가다가 좀 특이하게 쓰인 단어 같은 거 그런 것 정도만 짚어주고 나머지 문장 구조 설명하고 답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근거 같은 거 제시하면은 이게 수업이 구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영어를 한글처럼 읽는 뭐 방법 막 해가지고 패턴 몇 개로 다 귀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장 나오면 이렇게 읽어, 이런 문장 나오면 이렇게 읽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던데 그런 거가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패턴이 여러 개가 있고 그 패턴이 대부분의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패턴을 알기가 어려워요. 패턴이 뭐 몇 개만 돼도 한 3-4개만 돼도 그 3-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어떤 게 전제되어서 이게 어렵냐면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구조만 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구조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관계대명사 대시나 후 이런 것들은 생략을 많이 합니다. 문장에서 긴 문장에서도 막 생략을 해요. 그러면 대시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 파악을 안 하면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구조 파악 못 합니다. 근데 많은 문장들이 아이들이 접하는 많은 문장들에서 관계대명사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도 한 번 투부정사 쓰잖아요. 투부정사를 여러 개 묶어놨어요. 그러면 투라는 그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써요. 뒤에는 안 씁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여러 개가 뭉쳐있다는 이 병렬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패턴을 읽히는 건 맞는데 이 패턴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의미를 잘 모르면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나만 삐걱나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해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의미로 다가와야 패턴도 뭔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면 뭐냐면 원서 읽는 애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예시를 보여줬을 때 눈을 한번 쭉 보고 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에서 틀리진 않을까? 그러니까 요게 좀 걱정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문장 구조를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은 의미 파악이 정확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많은 수의 경우에 결과론적이에요. 이 단어가 뜻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품사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거랑 앞뒤 상황을 보지 않으면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present란 말이 있는데 이게 present 이렇게 있으면은 뜻이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게 뭐 선물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이게 present로 읽기는 하는데 이 글로 쓰였을 때는 이 발음이 안 나오니까 이게 present로 쓰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단위별로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인 뭐 끊어읽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처음에 나온 말이 뭐 present가 나왔다. 이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직독직해나 이런 방식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미 의미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어가 만약에 present가 있어요. 그 의미를 말하래요, 학생한테. 의미를 모르거든요.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의미는 다음 거를 읽어보든가 전의 문장 같은 거에 대한 맥락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고. 결과론적으로 너무 많이 말을 하거든요. The present presents a problem 이런 게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단어 외워서 대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The present present 뭐지? 이게 현재의 선물이란 뜻인가? 이게 뭐죠? present. 아, 이거 오타 아니야? 뭐 같은 게 두 번 써 있어? 뭐야 이게? 이거를 실은 뭐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의미는 그 전의 맥락이나 뒤에 거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보세요. present 뜻이 여러 개인데 존재하는 뭐 출석한 현재의 선물 제시하다. 제시하다는 물론 발음이 다르지만 이 중에 뭘 대입해야 돼? 단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 분명하게 하고 넘어간다. 못해요. 그리고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 거를 이 설명을 듣는다 하면 그 지문 내에선 개운하죠. 근데 이 지문은 그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다룰 수 있는 개수가 너무 적어요. 읽기 속도가 너무 안 나갔고 지문을 다 읽고 문제 못 풀어요. 수능 같은 거를. 이 흔히 말하는 구문독해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친구들이 맹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찾아다니는 게 뭐냐? 다 안 읽고 푸는 법. 알려달라고 그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찾아다니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진짜 막 완전 고득점이 나오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구문 해석이랑 직독직해가 필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좀 예상을 할게요. 영어 노출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설책을 주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비문학의 일정 부분 나오는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제 한글은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한글로 문장이 써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문장 구조를 한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뭐 영어로 설명을 들어도 되는데 이게 한글로 설명되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뛰어난 한국 능력을 통해서 그 영어 구조를 파악하는 걸 배우는 거죠. 이제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 단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만나면 그걸 쭉 읽어보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게 되겠죠. 여기서는 꼭 해석이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많이 수업하는 것처럼 이거를 꼭 한글로 은는 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를 이 전형적인 거를 막 배우게 되면 이거는 조금만 그 전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써먹을 수가 없겠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은 구문독해 끊어읽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